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고령으로 합격하신 최민구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나이는 61세고요. 감정평가사 공부를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간신히 합격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가사님, 점수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실무 점수는 53.5, 그다음에 이론은 57.5, 그다음 법규는 54점, 그래서 평균 55점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올해는 등수가 어느 정도 셨어요? 한 중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그러면 이 시험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특히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이렇게 감정평가사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 공직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또 기업체에서 1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좀 집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쉬었는데 심신이 워낙 건강하고 또 사회적인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뭘 좀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제 지인들 중에서 이 감정평가사를 뒤늦게 60 넘어서 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이제 해볼만 하고 시험도 해볼만 하고 또 한 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의미 있는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고 저도 이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네, 평가사님,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뭔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요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시작할 때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걱정이 되셨고 실제 해보니까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조금 그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암기력이나 집중력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내가 요즘 좀 깜빡깜빡도 많이 하고 나이 드니까 암기력 예전 같지 않다 했는데 실제 그런 거 체감은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는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번 이제 공부를 읽고 암기하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뭐 암기가 안 돼서 이 공부를 못 하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뭐 할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암기는 뭐 크게 생각보다 문제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특히 많이 걱정하시는 게 실무. 뭔가 실무는 막 계산기도 다다다다 쳐야 되고 막 순발력 있게 막 페이지도 막 엄청 넘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이런 것들 특히 계산기 칠 때 느리신 거 이런 거는 실제 어떠셨어요? 우리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마 실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문제를 분석을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 답안을 작성한 후에 계산기를 쳐서 답을 내야 되고 또 숫자가 또 많이 틀리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계산기는 뭐 왼손으로 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을 다 쓴다든지 액정만 보고 답판을 안 보고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 이제 근육도 굳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종이에 있는 숫자와 자판과 액정을 번갈아 보면서 두 손가락으로 치다 보니까 아마 계산기를 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좀 순발력이라든지 그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제일 절감했던 과목이 실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뭐 좀 더 이렇게 정형화되고 기계화된 접근이라든지 공학계산기의 각종 기능을 활용해서 뭐 메모리 기능을 좀 충분히 쓴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거를 갭을 줄이려고 했는데요. 역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그 느리게 작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문제를 완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은 좀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것도 사실은 한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애로사항 없으셨나요?
그것도 이제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숫자를 풀거나 계산기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외운 것을 쓰는 느낌이죠. 근데 쓰는 속도는 조금 좀 느린 부분도 또 피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목차 잡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글을 쓰는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16매 내지 17매 정도를 쓰는 쪽으로 그래야지만 좀 적절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목차를 많이 못 잡았습니다. 목차 잡는 시간 좀 줄여서 양은 그래도 확보할 수는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왠지 걱정될 것 같은 게 체력적인 부분에서 아, 내가 젊은 애들이랑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셨었나요? 아, 네. 근데 그 체력에 대해서는 뭐 그 현재 그 나이에 걸맞은 체력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젊은 친구들하고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뭐 저 자신과의 뭐 싸움이랄까 할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뭐 좀 너무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낮잠도 좀 자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뭐 짧게는 10시간 또는 뭐 힘을 내며 한 12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전업으로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공부 한번 앉으시면 몇 시간 동안 안 일어나고 공부하세요? 물론 이제 사람 차이도 있겠지만 한 두세 시간은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굳이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뭐 몇 분 공부하고 몇 분 쉬고 이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뭐 힘들면 좀 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식사하러 이렇게 와이프하고 나가서 먹고 이럴 때 좀 뭐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뭐 체력적으로는 큰 부담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힘들면 쉬었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전에 우려되는 것과 이제 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편에 조금 더 이제 실무, 실제 어땠는지, 이론 복규도 실제 어떻게 내가 좀 약한 부분 커버하셨는지 네. 그런 얘기들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35회 시험에 최고령으로 합격하신 최민구 평가사님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평가사님이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평가사님, 처음에 그냥 혼자 공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혼자 해 오셨고 실제 좀 어떻게 수험 생활이 진행됐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뭐 다들 이제 1차 먼저 공부하고 1차가 되면 남은 기간에 2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목을 이제 살펴보니까 제가 뭐 익숙한 과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차는 이제 11월 달부터 했는데 한 4, 5개월, 3, 4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1차를 합격했고 1차 과목 중에서 다른 과목보다는 이제 회계학이 좀 어려워서 회계학은 이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었지만 나머지는 제가 그냥 책을 보고 공부를 했고 크게 이제 문제 없이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도 사실은 비슷하게 접근했었어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집이 이제 수원 쪽이라 신림동까지 이렇게 통학을 한다라는 게 조금 어렵고 또 뭐 굳이 또 거기에 집까지 얻어서 있는 것도 좀 이상해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혼자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상당 기간 혼자 공부를 하고 몇 과목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그 온라인 강의로 듣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종합반에 들어서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이 어느 정도고 또 어느 정도 과목별로 어느 정도를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를 가이드를 받았다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혼자 공부하실 때 그 GS 토요일마다 모의고사 보는 것도 따로 참여 안 하셨었어요? 네, GS가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뭐 토요일마다 가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딴에는 아직 전체적으로 공부도 한 번 안 했는데 무슨 시험을 보냐 이래가지고 GS를 안 듣다가 1차 합격하고 2차 연도에도 혼자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한 뭐 12월 달쯤에 GS를 1회차 GS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거 상당히 듣는 게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했고 GS를 통해서 시험장의 시간의 압박감은 이렇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 GS의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완주가 거의 어렵더라고요. 법규나 이론은 뭐 어떻게든지 써가지고 좀 답을 다 하는데, 그리고 또 점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점수가 나오는데, 실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2000년도에도 쉽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초기에 종합반을 안 들은 거라든지 GS를 빨리 안 시작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내가 공부가 다 안 됐기 때문에 GS를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GS를 갔었어야 하는 거구나, 또는 1차 연도가 아니고 처음에 1차 시험을 공부하는 중에서도 그 전이라도 GS에 들어가서 맛이라도 봤었어야 된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일단 뭐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내가 이 주관식 시험에 답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지식의 양이나 범위가 어떤 거다라는 거를 사실은 느꼈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느끼지 않고 그냥 이제 교재 또는 책 또는 뭐 기본적인 강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을 보고 그걸 공부하는 거는 좀 입체성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제 후배에게 추천한다면 1번은 종합반을 들어라, 2번은 뭐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무조건 GS에 가서 그거를 경험을 해보고 뭐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파악하는 기회를 가져라. 두 가지는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평가사님이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느낀 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사님이 어떤 시행착오 겪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과목별로 평가사님이 좀 애로사항 있으셨던 부분들 위주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대전 안평가사입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고령으로 합격하신 최민구 평가사님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목별 애로사항이랑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무. 요거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실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학습을 하고 풀이 방법을 익힌 후에는 결국은 그 시간 내에 완주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고민거리였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문제 분석하는 속도라든지 계산기를 쳐서 계산 실수 없이 답을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속도 느린 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실무 문제를 그 항목별로 이렇게 풀면서 좀 정형화되고 기계화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로바로 이렇게 접근하고 풀어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좀 단련하고 수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풀어야 되나? 저렇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분석은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감정평가 방법별로 필요한 숫자나 변수를 찾아내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정형화되고 기계화된 어프로치를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좀 뭐 따로 요거 때문에 뭘 훈련하고 뭐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유형별로 보상 문제 또는 뭐 재건축, 종자산, 종전자산, 비례율 이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평가라든지 항목별로 선박이면 선박 또 뭐 임대료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별로 그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풀면 돼라는 것이 좀 익숙하게 되고 그거는 좀 공부량이나 연습량 실제 풀어본 횟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단련시켜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해 주신 게 문제 분석 얘기해 주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평가사님 이제 문제 보시면은 네. 한 벌 초벌로 이렇게 보고 네. 또 한 번 이제 다시 또 꼼꼼하게 보는 식의 스타일이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문제를 어떤 감정평가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례나 어떤 표준
되는지를 택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그러한 감정평가 방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떤 변수와 숫자와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감정평가 방법을 정리하는 부분하고 또 디테일하게 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부분은 빨리 이제 보고 큰 구도를 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봐야 그 디테일한 변수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한 번은 빨리 또 두 번째는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그런 것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산기 치는 속도가 느리니까 이런 거에서 시간 로스를 딱 없애는 네. 그렇게 커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론이 과목이 범위가 넓고 또 사실은 감정평가가 이렇게 뭐 순수 학문과는 달리 딱 이게 이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책은 뭐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그거를 다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론을 자기가 어떤 범주로 정하고 어떤 책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두꺼운 책은 한두 번은 보더라도 결국은 암기하고 그거를 현출해내고 하는 부분들은 잘 정제된 얇은 뭐 요약집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제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논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어떤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런지라는 거를 짧게라도 쓰는 거. 그걸 저는 이제 아규먼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떤 거를 그냥 이렇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쓰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의와 목차와 또 세부적인 이제 두 문자에 대한 어떤 키워드의 암기로 기본을 갖춘 후에는 항상 그 문제별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답을 하고 또 논리성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걸 정리할 때는 항상 간결하게 불필요한 말을 최대한 줄이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그 간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냥 저 옛날 생각해보고 궁금한 건데 네. 아까 아규먼트라는 거 어떤 글을 쓸 때 항상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써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사전 인터뷰 때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막 너무 기본이다 문장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써야 된다까지도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아 이거 답안지 쓰는데 이거 네. 하나 쓰는데도 이거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써야 되나?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 아 이거 너무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 네. 라든가 네.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전 들 때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문제를 읽으면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나 논리의 전개 방향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중에서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그 지식을 나열하는 거가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논리, 논증 또는 아규먼트 이런 부분들을 짧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주셨던 얘기가 표현을 좀 간결하게 해라 네. 인데 요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기획 업무를 많이 해봤는데 기획 업무를 하다 보면 제가 쓴 글도 그렇고 남이 쓴 글을 검토하는 경우도 그렇고 동일한 표현인데 불필요하게 그 장황하게 쓴 경우에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하거나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쳐내서 꼭 의사 전달이나 논리 전달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정제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답안을 쓸 때도 결국은 제한된 시간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어떤 일정한 논리를 갖춰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간결성 또 불필요한 군더더기 표현의 과감한 삭제 이런 부분들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법규 하실 때는 어떤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없으셨나요?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이 글씨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목차를 뭐 한 5분에서 7분 정도밖에 안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좀 네. 괜찮으셨는지 네. 뭐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우리 안평가사님께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목차를 제대로 잡아라. 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저도 이제 목차를 잡아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목차를, 세부 목차까지 다 잡으면, 시간이 15분 내지 거의 20분까지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답안을 완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차를 이렇게 잡다가, 결국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대목차만 잡고 그 다음에 키워드로 이렇게 논리의 흐름만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목차를 꼭 세부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서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규는 정말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거는 좀 에너지가 과다하게 소요될 수가 있고요. 안평가사님이 추천해 주시는 얘기인데 뭐 A급, B급, C급, D급을 나눠서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열심히 하고 좀 덜 중요한 토픽은 뭐 목차 정도 잡아보고 시험에 브리타로 나오면 뭐 어느 정도 기본은 쓸 수 있게 다른 사람들 똑같이 힘드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래도 각 주제별로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의의는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판례, 법조문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답을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문제점 뭐 학설 이런 부분들은 뭐 한두 개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의와 문학판검 이 부분들은 각 주제별로 크게 이제 정리는 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사실은 아까 목차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차를 전혀 안 만든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안평가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각 주제별로 공부할 때는 사실은 대목차부터 세부목차까지 다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부목차까지 다 잡아서 써놓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목차와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평소에 공부할 때는 세부목차까지 다 잡아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인 팁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것도 같은데 이제 우리 핸드폰 앱에 보면 법제처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법령에 대해서 그 정리된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이제 음성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긴 거리를 다닐 때는 음성 지원을 이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외워지든 외워지지 않든 계속 법규를 듣고 다니면 뭐 귀에도 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외웠던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다니면서 계속 그걸 들은 것이 법조문에 좀 더 친숙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법규에 대한 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35회 최고령으로 합격하신 최민구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사님이 이제 랜드잇 GS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서 이제 랜드잇에 대해서 좀 느끼신 바를 좀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막상 들어보니 랜드잇이 좀 이렇더라.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해주신 대로 처음에 잘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 어떻게 랜드잇 GS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 랜드잇 세대에서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실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그 온라인 강의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호 평가사님의 강의를 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좀 실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명을 듣고 강의를 몇 개 들으면서 아 랜드잇이라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뭐 3년 반 정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연차에 종합반 GS 강의를 랜드잇을 선택해서 듣게 됐어요. 랜드잇 강의가 지향하는 게 직장인 중심 또 짧게 한 2년에 승부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보겠다 해서 GS를 들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GS 들으셨을 때 이제 그 전에도 다른 학원들 다니셨었는데 실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실무는 이제 GS를 저는 랜드잇을 연기부터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연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겪어봐야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더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시간 내에 풀려고 노력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쪽에 근육이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은 또 막상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론은 이제 그 어정민 평가사님이 이제 GS를 주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2년 전에 제가 프라임에서도 어정민 평가사 GS를 들은 바가 있어서 비슷한 그 흐름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평가사님은 이제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정민 평가사의 GS를 통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 또 일본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원가법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나서 상당히 어평가사님한테 들은 GS 문제가 일본 문제에 비슷하게 나왔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법규는 어떠셨어요? 법규는 뭐 옆에 우리 안평가사님 계신데 쑥스럽 울실 것 같은데 되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규 과목도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내용 자체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공부한 부분은 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GS를 들으면서 안평가사님 강의를 듣고 여러 가지 이제 목차를 꾸미는 부분이라든지 춘추 필법처럼 중요한 건 중요하게 덜 중요한 건 덜 중요하게 이렇게 다 그 맞춰서 답안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걸 보고 이게 단순히 GS만 들을 게 아니라 안평가사님의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다 들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서 다 들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분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체험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특히 이제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문제에 따른 상황 적응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부분들도 도움이 됐고 또 목차를 끝까지 꾸미고 문제에 따라서 대응해서 답을 쌓는 부분 그리고 전체 AB급뿐만 아니고 CD급까지 벽돌을 이렇게 촘촘하게 쌓듯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평가사님의 법규 강의는 상당히 버릴 게 없는 좋은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너무 광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뭐 그냥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랜드잇을 좀 더 일찍 아셨으면은 조금 빨랐을 수도 있을까요? 네. 특히 랜드잇은 2년간 단기 합격을 모토로 해서 각종 커리큘럼을 이렇게 형성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약에 처음부터 그 부분을 따라갔으면 제가 한 1년은 수험 기간을 단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2년 내지 2년 반에 끝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해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잘 학원에 대해서 느낀 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가사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업계에서 이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